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금리를 발표를 했고 모호함이 지금 가득한 시장이라서 코인 시장이나 주식 시장도 완벽한 방향성이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만이 생각하는 시점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그래서 중간에 어, 이제 목적 의식이 불분명하고 미디어에 이제 흔들리셔가지고 이탈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쨌건 코인 시장의 제도권 수용에 관한 방향성은 사실은 물밑에서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 직접적인 코인 관련한 거보다는 좀 거시적인 흐름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 이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사진하고 이 글을 주셨어요. 여기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셨는데 핵심은 뭐냐면 이 시골 도시에 가셨대요. 여기 오타루라는 시골 도시에 이제 가셨는데 이 선생님께서 그 찰리님 말씀처럼 이 작은 동네에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다 되네요. 알리페이가 어딘가요? 이 중국이죠. 중국. 위챗페이도 중국이죠. 근데 이거를 결제를 할 수가 있대요.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한중일이 겉에서 보는 거랑 다를 거다. 분명히 뭔가가 이면에서는 추진 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책상 위에 여기 식탁 위에 여기 보면 식당에 식탁 위에 어떤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여기 끄트머리에 이제 비자랑 유니온페이, 마스터카드 이렇게 기타 등등 보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고, 여기 알리페이랑 카카오페이,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요런 거 위챗페이랑 크게 대문짝만하게 여기 앞에다가 전면 내세워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이게 전혀 한중일의 아니면 웹3 세상의 통합에 관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건지,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대로 지금 현재 라인페이와 네이버페이, 위챗페이, 예, 이거는 일본 거잖아요. 예, 이게 다 사실 이면에 관련이 다 있다는 거죠. 이거 카카오페이도 알리페이와 이런 식으로 합종 연횡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본의 흐름이 이제 흘러가고 있고, 비트메인이 언제냐면 얼마 전에 이 파일코인 채굴기를 직접적으로 런칭을 했어요. 짜잘짜잘한 그런 채굴기 회사가 런칭을 한 거랑 이제 이런 비트메인이라는 채굴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이런 신제품을 출시하는 거랑 격이 다른거든요. 어쨌건 파일코인에 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기상 상황에 기상 이변 이런 거에 관한 얘기를 우리는 막 이렇게 고심해서 안 보잖아요. 당장 이제 코인 가격에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이게 기상이변이 점점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모호한 시점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지표상 잡을 수는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장기적인, 진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상이변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달을 보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기상이변이 장기화되면 곡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과 가축 사료의 상승, 그러면 우리가 먹는 모든 먹거리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향후 돌아오는 2030년까지 우리는 말 그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아마 목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킨 한 마리에 6만 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식으로 우유 한 병에 2.6리터짜리 그거 하나에 15,000원이라든가, 지금은 6천 얼마인가 아마 할걸요. 하여튼 그런 시대로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가네요. 예, 사람 살기 이제 점점 각박해지는 거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눈이 왔다. 여기 아프리카잖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2012년 이후에 처음. 예.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안 오고 지금 현재 뒤죽박죽 현재 전 세계 상황이. 그리고 전 싱가포르 통화청 이사, 일명 마스라고 하죠. 여기 홍콩 웹3 발전 정책, 싱가포르와 공생 관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중국은 홍콩을 일국양제하에 뒀고 싱가포르도 분명히 개입이 돼 있다라고 표면상에 나와 있는 거는 싱가포르는 중국과 전혀 관련 없지만 이런 기사가 하나하나 쌓이면 굵직한 선이라는 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동아시아의 주도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장. 여기 웹3라는 건 사실 가상자산 생태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필두로 해서 홍콩과 싱가포르, 한국, 일본, 그리고 아랍 쪽에서는 두바이, 아마 요렇게가 아마 포인트로 연결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제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고팍스의 지분을 바이낸스가 대거 인수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 이제 그거를 바꾸죠. 바꿔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기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제 그 바이낸스가 사쿠라 익스체인지를 인수하면서 8월 달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 오픈하기로 결정돼 있는 현재 상황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그래서 이거랑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재미난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조금 시차가 있겠지만 어쨌건 일본의 바이낸스가 이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들어간다는 게 조금 이제 좀 긍정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금융망 간편 결제 시스템 실시간 총액 해가지고 뭐 이 관련해서 2028년에 CBDC 관련한 시행을 할 건데, 여기 ISO 20022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뭔가요? 이게 스위프트 2.0. 예.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결국 스위프트 2.0과 연결돼 있습니다. 예. 일명 이 친구죠. 그래서 지금 소송이 일단은 나서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그런 게 있지만, 그것도 뭐 SEC가 항소한다 어쩌저쩌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시간 끌기 작업이 끝나면 분명히 완벽하게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명확성이 계속 부여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일본의 위챗페이, 알리페이 결제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는 이거랑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게 중국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한다. 이게 과연 뜻하는 바가 뭘까? 왜 하필 아세안은 아세안 플러스로 바뀌면서 한중일이 여기 들어가게 됐었을까? 그리고 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페이먼트 시스템을 채용해서 사용을 할까? 그 중간에는 이 친구가 있었다는 거. 나중에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GKC에 관한 갑론을박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근데 찾아보시면 확실한 거죠. 얘도 뭐 제로 놀리지. 자, 2017년 5월 22일 JP모건 블록체인 보안에 GKC와 협력한다. 공식적으로. 사실은 2016년 연말에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사실 이때였어요. 그래서 왜 금융권의 월가의 대표 주자가 왜 이런 식으로 이제 GKC와 협력을 했었을까? 그게 이제 하나하나 꺼풀이 벗겨지면서 아마 진짜 이 친구의 어떤 저력이 시세로 분출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죠. 오랫동안 진짜 불미스러운 뉴스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존재하고, 이 익명성 기술이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이더리움에 들어가고 전 세계 CBDC가 이 제로 놀리지 기술을 차용한다는 거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다 공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왈가왈부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검찰 코인 범죄 전담 가상 자산 합수 단장의 이정렬 유력 검토, 이 7월 20일 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가동됐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지금 가동됐어요. 가동됐다는 의미는 가상자산 규제안에 관해서 디테일안이 나오고 있는 거고, 디테일안이 나와야 뭐 규제를 하든 말든 뭐 잡아내든 말든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은 조금 좋지 않을까. 긍정적인 뉴스예요, 사실은.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흔들 때가 있어요. 페이크 뉴스로. 보세요.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현재 상황인데, 이 예전 거거든요. 가상자산 검사과 본관 이청, 가상자산국 신설 추진. 근데 하루 딱 지나니까, 조금 7시간 후 되니까 금융위가 FIU 가상자산 검사관 이관 등을 추진한다는 거 사실 아냐? 사실 아냐라고 또 나오고, 한다라고 나오고, 과연 우리는 어디다 기준을 맞춰야 될까? 거짓과 진실의 기사를 잘
구별하시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GBTC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리 실버트가 나와서 지금 현재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25%까지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점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가 되고 10%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하고 동기화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시기로 점점 들어가서, 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TF로 전환하는 것을 승인할 가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결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까? 그레스켈과 DCG 그룹은, 자, 그래서 이미 거의 뭐, 자, 마이클 세일러 제도적 관심 커짐 따라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 돌파를 예측하고 있다. 이게 그냥 단순 환율로 계산을 하면 대략 한 12억 뭐 몇천만 원 정도 하는데, 13억이라고 치고, 예,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이 시기를 얘기하는 거는 당장 1년 후 뭐 2년 후라고는 전 생각을 안 해요. 예, 1년 후 2년 후를 보고 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장기간을 보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마이클 세일러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라고 이제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도권 기관 중에는 가장 대표적인.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돈으로 이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투자되어 있는 많은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발표가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뭐, 예, 이분이 엄청 부자다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DCG도 보세요. 여기에 이제 돈 투자해 놓은 거대 금융회사들이 있잖아요. 나스닥이나 뭐 웰스파고, 시티뱅크 등등,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게 진행되는 거고, 베리 실버트는 얼굴 마담이죠.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물인 거지. 예, 거기다가 그거를 부합시키는 거는 좀. 그리고 미래 에셋 얘기, 홍콩 빌딩 투자한 미래 에셋 90%가량 손실 처리했다라고 여기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 보면은 뭐 아파트 가격이 어쩌느니 뭐 빌딩이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동산 관련해서 이 저축은행 사태가, 저는 이것도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재택근무로 사무실 수요는 떨어지고 있고 건물 가격은 급락하고 있는데, 한쪽의 미디어에서는 지금 긍정적인 얘기, 아파트 가격이 뭐 1년 6개월 만에 지금 재상승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 여기저기 뭐 보면은, 뉴스들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가상자산이 오히려 더 부동산보다 낫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상업용 건물에서 문제가 장기적으로는 불거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비드 시즌 2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저한테 이제 말도 안 된다, 어? 코로나가 어떻게 다시 오냐라고 이제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코비드 시즌2가 온다면 코비드 시즌1보다 조금 더 많이 강력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이 사무실 있죠, 상업용 건물의 사용 비율은 떨어질 거고, 대출받아서 이 건물을 매입했던 분들은 위기에 몰릴 거고, 그리고 이 근방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예, 진짜 위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하거든. 그게 이제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만의,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비슷비슷한 아마 입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벌어지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7월 20일 날 늙어가는 직장인들 2050년 취업자 절반이 50대 넘는다, 이 얘기. 그래서 저도 나이가 지금보다 어릴 때는 이런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늙습니다. 지금 20대인 분들도 체력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30대가 되고 40대가 가요. 금방 가요, 시간은. 30대인 분들이 보면은 나 40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전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그게 있는데, 지금 나이 어린 세대는 더 힘들어요. 난이도가, 삶의 난이도가, 일명 난이도라고 하죠. 우리 문제 풀 때 난이도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예전에 5라고 하면 지금은 10
10으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점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요. 어려워져요. 직장 다니기에, 사업하기에 점점 순수익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예,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호경기가 온다, 뭐 갑자기 뭐 AI와 로봇, 뭐 메카트로닉 산업이 뭐 창궐을 하면 뭐 인류는 뭐 평화의 시기로 들어간다, 뭐 공동 번영을 한다. 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를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산층이 되게 두껍지만 중산층이 얇아져서 빈민층의 비율이 올라가면 신림역의 칼부림 사건을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호신용품을 뭐 구비해서 뭐 이렇게 산다 이런 그런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위기감이 조성되고 배 곱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회 부적응자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힘든 시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저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존이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A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 B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 C 클래스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존이 나눠져서 각 개인들마다 바코드나 뭐 이런 인식할 수 있는 그게 부여가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존의 이동이 결정이 되는데 이 존을 서로 넘나들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예, 거주 지역에 관해서 그 진짜 먼 훗날에 영화에서나 보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그냥 하게 됐어요. 이게 공상일 수도 있는데 와인 안 마시고 이거 유럽이거든요. 이거는 유로존. 우리가 생각하는 유럽에 관한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세느강에 막 유람선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마카롱 먹고 막 이런 그런 어떤 막 그런 것들 에펠탑 구경하면서 막 그런 이미지 벨기에 막 그런데 소고기 안 먹고 유럽이 가난해졌다. 지금 이 현재 지금 상황이에요. 유럽이 지금 하다하다 이제 식자재까지 지금 줄여나가고 경제 떠받치던 중산층조차 남은 음식 싸게 소 대신 닭 소비 전환 유럽의 경기 침체는 중산층의 일상도 바꿨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대로 이제 미디어에서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어쨌든 맥킨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시아는 보시면 지금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게 사실 왜냐면 인도가 관광객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근데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힘들어진다. 하다못해 식비도 줄여나간다. 북미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어쨌든 수치화돼서 데이터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 이걸 보고 여기 기둥을 세워서 거기 살을 붙이면서 이제 방향성을 잡는 스타일이라서 뭐 맥킨지를 욕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다국적 기업이에요. 맥킨지가. 자, 신현성이 여기 출신이죠. 그분이. 자, 여기 라일리라는 XRP 거래가 11달러에 불과하면 오랜 시장의 지배력에서 비트코인을 능가할 거야. 이제 미국 대선 후보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근데 이분이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선언하면서 뭐 이런 얘기. 근데 이분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패트릭 라일리라는 이분이 뭐 전형적인 XRP의 추종자래요. 그래서 온통 XRP 얘기만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에 동감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예요. XRP가 저한테 이제 또 누군가는 댓글을 달 거예요. XRP가 왜 BTC 위냐? BTC가 기축통화인데 BTC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왕인데 근데 사실 이 친구가 여기 엎혀 있는 거예요. 예, 숨어서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전체 코인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감싸는 거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 각 뭐 1급 은행들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얘기가 미디어에 나오진 않죠. 몇몇 개 소스와 자료를 통합을 해서 추론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FED 나오는 비트코인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안 정부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들이 이제 탈중앙화다, 뭐 가상자산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들어가면은 여기 케네디 주니어라는 이분
이제 지금 현재 그거죠. 이제 대선 후보죠. 이분도 이제 익명성이 사라지면 중앙은행은 거래에 달러 한도를 적용하고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그래서 통제를 하게 될 거야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예. 그러니까 이분도 뭔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모호한 지금 힘든 시점인 거는 사실이에요. 우리 대중은 가격을 보고 가치를 판단을 하죠. 가격을 보고 가치를 판단하시기 전에 지금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뭐 휴가를 가실 분은 휴가를 가시고 뭐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다 보면 어느 순간 계좌는 분명히 많이 불어가 있을 거예요. 예. 과거 몇 년과는 다른 양상이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